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4월 13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에서 가져왔습니다. 반도체 얘기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라면에 관한 기사들, 그리고 최근에 LG그룹이 또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거 아닌가 관련된 그런 기사를 그런 기사를 가져왔으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매를 미룰 필요 없다. 삼성반도체 감산의 놀라운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요, 차트를 보기도 하지만 차트에서 일봉보다는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주봉으로 보면요, 5주째 양봉이 나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거의 지금 52주 신고가는 아직 안 났지만 거의 작년 언제죠?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작년 6월 초, 6월 초 가격까지 회복을 했네요. 보니까 65,000원이 넘었으니까요. 주봉을 보면 상당히 이제 강세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감산 얘기를 드디어 꺼냈고요. 어떻게 저렇게 쇼크를 발표했는데 주가가 올라갑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 기사를 좀 읽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이후 하향 곡선을 그려온 디램 현물 가격이 400여일 만에 반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램 가격이 반등을 했네요. 400여일이면 1년이 넘잖아요. 그죠? 1년이 넘으면 400여일이면 1년하고도 한 달 전이니까, 그러면 작년 3월 이후다. 그죠? 3월 이후, 작년 3월 달이 이제 7만원 초반 하고 있었네요. 삼성전자의 감산 결정으로 디램 업황 개선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시장에서는 감산 효과에다가 정보기술 제품 수요 상승이 더해져서 이르면 올 하반기 디램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보니까 언제죠 이게? 7.873달러 하다가 3.21달러까지, 디램 현물 가격입니다. 보통 디램 가격을 우리가 얘기할 때 현물 가격을 이제 스팟 가격이라고 하고 고정거래 가격이라고 있거든요. 컨트랙 프라이스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계약을 해서 삼성전자가 납품하는 공장도 가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고정거래가는 현물 가격보다는 약간 후행해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스팟 프라이스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스팟 프라이스가 보니까 22년 1월 3일 날 7.4달러 하다가, 그리고 3월 7일 날 7.873달러를 하던 게 3.21까지 떨어졌으니까 되게 많이 빠졌다. 그죠? 그렇게 큰 폭으로 빠졌다가 지금 3.235, 이게 반등이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3.21에서 3달러 21센트에서 3달러 23.5센트.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미미하긴 한데요. 어쨌든 그래프가 이렇게 살짝 올라왔습니다. 이 반도체 가격이, 이 제품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DDR4 가격이네요. 시장조사업체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11일 DDR4의 16GB 2666 디램 현물 가격이 0.78% 상승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램 현물 가격이 오른 게 작년 3월 7일 이후 401일 만이다 라고 돼 있고, 이 제품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이 생산해서 현재 시장에서 널리 쓰이는 범용 디램이라고 합니다. 디램 가격은 크게 여기 나오네요. 현물 가격과 고정거래 가격으로 나뉘는데, 현물가는 실수요자 중심의 당일 거래 때 쓰이고, 고정거래가는 기업 간 중장기 대량 거래에 사용된다. 현물가 거래 비중은 전체 디램 거래의 10% 남짓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실수요자의 매매 심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디램 고정거래가의 선행지표로 활용이 되고, 현물가격 추세는 수개월 뒤 고정거래 가격에 반영되는 게 보통이다. 보통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보면 다이렉트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이나 그런 하이퍼스케일러라고도 하고 빅테크 기업들한테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중간 유통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도 삼성전자의 이 디램을 유통하는 회사가 상장을 한다라고 본 것 같았었는데, 그 상장 유통사 반도체 유통사도 있는데, 그 유통사를 끼고 있는 이유가 한 번씩 이렇게 재고가 남을 때 그 유통사한테도 바로 물량을 좀 넘기기도 하고요. 그 유통사가 그걸 또 받아서 시중에 이 스팟 시장에다가도 또 팔기도 하고, 예, 그럽니다. DDR4의 디램 현물 가격이 1년 1개월 만에 반등한 데는 지난 7일 삼성전자의 인위적 감산 선언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삼성전자의 디램 공급량 조절이 시차를 두고 고정거래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현물시장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삼성의 감산 결정으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 시점이 한두 분기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러면 올 3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에 디램 가격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 골드만삭스나 HSBC 등 투자은행도 최근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감산 효과의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삼성전자의 DDR4 디램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디램 익스체인지의 평가인데요. 지난 7일 삼성전자의 인위적 감산 선언 이후에 현물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의 공급 과잉 상황이 해소되며 서서히 디램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는 구매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디램 익스체인지는 삼성전자가 감산 결정을 공개한 이후 시장 분위기가 낙관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고요. 모바일 디램 가격도 반등을 하고 있다네요. 이 DDR4 16GB 2666 하고 또 이날 다른 PC용 디램 제품인 DDR4 8GB ETT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디램 LPDDR4 16GB도 각각 0.24%, 0.12% 소폭이 남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DDR4 중심으로 현물 가격이 반등한 것은 공급 과잉 해소 기대가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디램 시장 점유율은 약 45%, 낸드 플래시는 약 34%로 세계 1위 사업자인데요. 이 1위 사업자가 감산 결정을 하니까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 상황이 서서히 해소될
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준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요.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의 감산 결정으로 향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물 시장에서 구매를 미룰 필요성이 작아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그 시장 점유율이 낮은 회사들,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 5% 정도 차지하는 회사가 우리가 감산할게요 해서 5%가 20% 감산을 해도 1%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시장 1위 업체인 삼성전자가 감산하는 게 정말 시장에서 기다렸던 뉴스인데, 삼성전자가 방금 읽어드린 대로 디램 시장의 거의 절반입니다. 절반. 45%니까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에서도 34%.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줄여져야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역시도 감산을 한 거에 대한 효과가 확실하게 이제 시장에 먹힐 건데, 그동안에 이제 감산 발표를 안 하다가 하면서 실제로 가격이 움직이는가 저도 궁금했거든요. 감산 발표하면 디램 가격 하락이 좀 멈추나 했는데 소폭이나마 반등이 들어갔다니까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의 웨이퍼 투입량이 15에서 20% 줄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감산을 한다라고는 했지만 도대체 그러면 얼마나 줄이는 거지? 그런 부분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감산 규모,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추가 감산 여부 등의 회복 속도가 달려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향후 3에서 6개월 동안 웨이퍼 투입량의 15에서 20%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네요. 최신 규격 디램을 뜻하는 DDR5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기 화성에 있는 DDR4 디램 생산 라인 중심으로 감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DDR4는 현재 반도체 제조사, 유통업체 고객사들이 쌓아놓은 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향후 공급이 줄면 재고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서 재고 감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후에는 재고가 다 쓴 고객들이 구매를 재개하면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안 그래도 저도 이게 좀 궁금했어요. 결국은 지금 그동안에 많이 생산해서 재고가 쌓인 거는 DDR4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제 DDR5가 이제 침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DDR4에서 5로 빠르게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르면 3분기에 가격 반등 시도인데, 감산 효과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요. 보통 이렇게 웨이퍼 반도체 원판이 웨이퍼 투입부터 칩 생산까지 약 3에서 6개월이 걸려서 지금 웨이퍼 투입량을 줄여도 효과는 수개월 뒤에 나타나는 이유가 웨이퍼 투입부터 생산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 그죠? 그러면 좀 이해가 되네요. 반도체 같은 게 그냥 하루에 쫙 해가지고 생산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예전에 필리핀이랑 그 STS 반도체였던가, 그 패키징 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반도체가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의 다 만들어서 이제 패키징 검사, 패키징 단계를 우리가 후공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후공정을 왜 그렇게 멀리 있는 필리핀까지 보내서 후공정을 하지? 싱가포르에도 후공정 공장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인건비랑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생산을 해서 전공정 단계를 거쳐서 필리핀까지 갔다가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더 걸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반도체 원판이 웨이퍼 투입부터 칩 생산까지 3에서 6개월 걸리네요, 보니까.
서승연 신영증권연구원은 D램 공급사의 재고는 2분기에 정점을 찍고 하반기부터 감소할 것이라고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올해 3분기부터 완연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병찬 SK 하이닉스 부사장은 지난 11일 열린 2023 용인 반도체 컨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재고가 줄어들면 반도체 시장의 턴어라운드도 내년 정도로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반영을 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74,000원에서 77,000원으로, HSBC는 75,000원에서 88,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네요. 골드만삭스도 너무 이 가격이 74,000원에서 77,000원, 3,000원 올렸는데 조금 더 가격 쓰셔가지고 더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다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재미난 기사인데 D램 점유율 한국이 70%가 넘는데 왜 가격 동향은 대만 지표를 쓸까라는 기사라서, 안 그래도 하긴 뭐 맨날 다 그 대만 그 D램 익스체인지인가 뭐 거기 데이터를 늘 얘기를 하니까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명실공히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국가인데요. 지난해 4분기 기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글로벌 점유율 합계가 D램이 72.8, 낸드는 50.9%에 달한다. 그런데 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핵심 지표인 가격 정보에 대해서는 대만 업체 D램 익스체인지의 영향력이 가장 클까? 반도체 업계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의 주요 수요처인 PC, 노트북, 스마트폰 같은 IT 기기 조립 업체들이 대만에 몰려 있는데 따른 영향이다 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은 D램 시장에서 서버 업체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과거에는 PC, 노트북 제작사들의 힘이 막강했다면서 아수스랑 에이서 같은 대만 PC, 노트북 업체들이 D램을 많이 거래했기 때문에 대만 시장 조사 업체들의 정확한 정보가 몰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제조사와의 거래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대만 PC 업체들로부터 가격 정보를 파악하는 게 상대적으로 쉬운 것 또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D램 익스체인지 등이 조사 관련 시장을 선점한 역량이란 분석도 나오는데, 과거에는 나냐, 파워칩 같은 대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위상도 한국 못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 거래 정보가 공신력을 얻을 수 있었다는 의미고요. 국내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D램 익스체인지가 20년 넘게 대만 반도체 유통사들과 관계를 맺으며 노하우를 쌓아 이 업체 가격 동향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확실하게 알겠네요. 하긴 모바일로 넘어온 게 2007년 6월 달에 애플의 스마트폰이 나오고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가 2010년 10월 달에 나왔으니까요. 모바일용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쓰인 거는 2000년 후반이 있고, 그전에는 노트북이랑 여기서 말하고 있는 PC 뭐 이런 것들, 에이서 뭐 이렇게 대만에서 만든 PC 브랜드를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때는 PC 시장이 반도체의 메인 시장이었으니까요. 그 다음 기사는 이제 라면 기사입니다. 라면을 제가 잘 안 먹는다고 말씀드렸지만 먹으면 너무 맛있죠. 꼭 우리나라 드라마 같습니다. 일단 드라마를 보는 순간 너무 재밌어서 계속
끝까지 봐야 되고, 끝까지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돌아와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라면도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부대찌개, 김치찌개 할 때마다 라면 사리는 꼭 하나가 아니라 하나 항상 추가해서 먹다 보니까, 일단 제목 자체가 150개국에서 후루룩 글로벌 대형마트 러브콜 받는 K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펄펄 끓는 K라면 해외 판매가 2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K라면 신전성시대 거침없는 영토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1963년 한국 라면이 첫 선을 보였다. 이런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보는 게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국민들 꿀꿀이죽 먹이지 않겠다는 전중륜 삼양식품공업 창업주의 집념의 결과물이었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지금 한국 라면 산업은 상전벽해다. K푸드 해외 진격의 선봉장으로 나서 연간 해외 판매 2조 원 시대를 열어줬었다. 참,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에서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을 때 그 기초를 닦아주신 현대 정주영 회장님부터 포스코의 박태준 회장님 등등 보면 어떤 나라에 대한 이 사명감,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있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삼양라면의 창업주이신 전중륜, 이 삼양라면의 창업자가 누구신지 제가 잘 몰랐는데요. 이 전중륜 전 회장님도 국민들 꿀꿀이죽 먹이지 않겠다라는 이런 집념으로 만드신 거였군요. 12일 한국경제신문이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풀무원, 하림 등 이게 아마 시장 점유율 순서대로 아마 이름을 나열하신 것 같습니다. 라면 제조사 6곳과 이들의 해외 법인 실적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해외 판매액이 총 2조 3,288억이래요. 지난해에만 판 금액이 이 정도네요. 수출과 해외 생산분 판매를 합친 금액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또 생산한 것도 있으니까요. 21년도에 1조 8,471억 원보다도 26% 증가를 했고 2조 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하고요. 4년 전에 2018년도에는 1조 1,200억이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2배나 늘었네요. 한국 라면의 해외 판매 급증은 K 콘텐츠 열풍에 편성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게 식품업계의 시각인데요. 일본, 중국 등 라면 강국과 대적할 수 있도록 생산 기지를 확충하고 수십 년간 혁신을 거듭해서 품질을 높인 결과라고 합니다. 바람을 타자 이제는 해외 유력 유통업체가 국내 라면 업체에 앞다퉈서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농심은 지난해 미국 창고형 매장이 샘스클럽의 600개 전점에 신라면을 입점시켰네요. 삼양식품은 이달 미국 코스코 주요 매장에 또 불닭볶음면 입점을 확정했네요. 연내 560개 전점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고요. 제발 우리 제품을 넣어달라며 머리를 조아린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K라면의 선전은 올해 들어서 무역 적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올 1분기 라면 수출액이 2억 800만 달러 2,752억 원으로 농수산식품 품목 중 최대를 기록을 했네요. 서영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라면은 전 세계 식탁에 오르는 한 끼 식사이자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스위스의 최고 관광 명소인 융플라우. 제가 옛날에 1990년도에 혼자 배낭여행하면서 이 융플라우 한번 가봤었습니다. 잠깐만요. 융플라우를 못 갔네요. 스위스의 인터라켄이라는 레이크를 뜻하는 이 라켄의 가운데에 있는 도시다 해서 인터라켄이었는데요. 거기 유스 호스텔에서 자고 그 다음날 융플라우를 가보겠다고 제가 배낭 메고 처음에는 산악열차 타고 올라갔다가 두 번째 융플라우까지 올라가는 산악열차를 또 타야 되는데 그 열차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때 제가 한 달 여행 경비로 비행기값, 유레일 패스 다 해서 150만 원 딱 썼는데요. 그때 산악열차 가격이 거의 한 7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도저히 너무 비싸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낭을 메고 보니까 그래 걸어 올라가자 해서 혼자서 그 만년설이 있는 융플라우를 쳐다보면서 산 중턱에서 걸어 올라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가파른 구간에 되니까 이제 기어 올라가야 되고요. 막 기어 올라가다가 야, 여기서 발이 미끄러지면 이거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모를 텐데. 왜냐하면 거기 길이 아닌데 막 제가 올라갔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뭐 꾸역꾸역 올라가다가 한 시간 반쯤 도저히 이제 더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천길만길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다가 안 되겠다. 내려가야 되겠다. 잘못하다거나 정말 그때 이제 빠르지는 않았지만 예전에는 이 펀드 매니저 하기 전에는 이상한 좀 무대포 정신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올라가다가 손절매를 하고 내려왔었는데 옛날에는 주식을 하기 전에는 이 손절매 타이밍이 되게 늦었거든요. 일단 뭐 가보지 뭐 하면서 이래 무대포 정신으로 갔었다면 요즘은 주식하면서 조금 나아진 게 뭔가를 해보다가 이게 내가 생각을 좀 잘못했다, 판단을 잘못했다 싶으면 빠르게 이제 손절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운전하고 가다가 잘못 들었었는데 하면 바로 멈추고 손절매하고 바로 돌아옵니다. 그게 주식을 하면서 좋은 하나의 습관을 가진 거고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찾아오는 분들 다 아무 선입관 없이 만나는데 요즘은 이제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들면 저는 뭐 이기적인 사람, 뭐 욕심 많은 사람 그런 거 괜찮습니다. 그런 건 괜찮은데 나쁜 사람이다라는 좀 느낌을 들면 소위 말해서 이제 악당이다 뭐 이런 느낌 들 때 그러면 좀 빨리 요즘은 손절을 좀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말이 샜는지 모르겠네요. 라면, 인트라켄, 융플라우, 맞다, 융플라우, 그렇죠. 스위스 최고 관광업소 명소인 융플라우. 아무튼 그때 손절하고 내려왔길래 망정이지. 야, 거기서 혼자 계속 올라가려고 했다면 아마 그 미싱 펄슨 됐을 거예요. 실종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융플라우와 마트호른의 전망대에서 관광객들이 입김을 불며 후루룩 먹는 음식이 있다. 농심 신라면 컵이다 라고 합니다. 개당 8프랑 약 12,000원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별미로 소문나면서 연간 20만 개 이상 팔린다고 하네요. 구독자 1620만 명의 미국 유명 먹방 유튜버 매트 스토니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15개를 먹는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야, 조회수가 1억 4천 회를 넘겨서 그가 올린 427개 영상 중에 최다를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저도 잘 먹긴 한데, 야,
아침 굶고 점심 굶고 만약에 저녁에 먹는다면, 물론 굶고 먹으면 많이 못 먹는다고 하지만 저도 그래도 한 7개 8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야, 15개. 모두 한국 라면이 세계 곳곳에서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1963년 줄임배를 채우려는 용도로 세상에 나온 한국 라면은 이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K푸드의 대표 주자가 됐다고 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의 라면 수출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3개국에 이르고요. 유엔 회원국 193개 중에 74%에 해당되는 나라에 수출이 되네요. 2019년 136개였다가 코로나 기간에 감비아, 세르비아, 가이아나 등으로 영토를 넓혔다고 합니다. 국내 라면 업체들은 1970년대부터 해외 시장을 두드려 왔는데, 초기에는 실적이 신통찮았지만 수십 년간 집요하게 문을 두드려 지금의 결실을 이뤘고요. 2020년부터 세계적으로 흥행한 영화, 기생충, 그리고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콘텐츠를 통해서 라면이 소개된 게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제가 이 2004년, 5년 요때 드라마 대장금, 그 대장금이 있고 나서 또 한류 붐이 일고, 그 중에서도 그 대장금은 음식을 다루는 또 드라마였으니까요. 그런 음식료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뭐 화장품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BTS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드라마, 영화의 관계자분들한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그 문화 콘텐츠가 퍼질 때 실질적으로 이 제조업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되고,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제품이 정말 세계 1등 제품이 되려면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때 그 스토리를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활용하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기생충 영화에서도 막 라면 먹는 장면 나오지만, 그런 문화 콘텐츠와 함께 가장 수혜를 보는 게 바로 음식료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라면이 이런 글로벌라이즈 모멘텀이 터지게 되게 좋잖아요. 뭐 상하는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잠깐만,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싶은데요. 농심 창업주인 고 신춘호 회장은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을 외친 라면 기업인이었다고 하네요. 그는 해외 어느 국가를 가도 신라면이 보이도록 하라면서 해외 진출을 독려를 했고, 1996년 중국 상하이에 해외 첫 공장을 세우고 2005년도에는 LA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면서 글로벌 공략에 속도를 냈다고 합니다. 신춘호 회장의 장남 신동원 회장은 아버지의 꿈을 넘어서 일본 도요스이산을 제치고 미국 시장에서 1등이 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미국 라면 시장에서 농심 점유율은 21년 기준으로 25.2%로 일본 도요스이산 47.7%에 이어서 2위네요, 지금. 3위 일본 니신. 그 월마트나 어디 가면 막 그 얇은 사리면처럼 나오는 조그만 라면이 니신이었죠, 그죠? 근데 니신보다도 아까 뭐 도요스이산 이 라면이 1등이네요. 3위 일본 니신 점유율은 17.6%로 니신은 따돌렸다, 그죠? 우리가 25점이니까. 2017년 농심의 2위 자리를 뺏긴 뒤 점차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밑에는 코스코 뚫은 불닭볶음면. 세계 시장에서 젊은 층으로부터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불닭볶음면의 성공 신화도 유튜브 몇 명의
홍보로 어쩌다 이루어진 게 아니랍니다. 1980년대 후반에 터진 우지파동, 요 우지파동 때문에 삼양식품에서 농심으로 1, 2등이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97년 외환위기로 무너질 뻔한 삼양식품을 살리기 위해 전 직원이 신제품 개발에 매달린 결과라고 하네요. 전중륜 삼양식품 창업주의 며느리인 김정수 부회장의 아이디어로 2011년 개발이 시작된 불닭볶음면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 모든 지역의 고추를 혼합해서 맛보던 연구원 일부는 약을 먹으면서까지 최적의 소스 비율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불닭볶음면을 수출하기 위해서 이 김 부회장님이 1년 중 서너 달을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현지 거래처 확보에 나섰다고 하네요. 그 밑에 오뚜기 팔도 선전에 할인도 수출을 개시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HY 옛 한국 야쿠르트, 한국 야쿠르트의 이니셜을 따서 HY네요. HY 지주사인 팔도가 만든 용기며 팔도 도시락이 국민라면 대우를 받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91년 러시아에 진출한 팔도 도시락은 현지 용기면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후발주자인 하림도 지난해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 5개국의 더미식 장인라면 수출을 개시했다고 하네요. 대단하다, 그죠? 네. 라면이 사실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면서도 거의 세계 1등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라면 그거 파는 거 먹어보면 정말 별 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다음 기사는요, 숫자로 보는 라면인데, 요거는 숙제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 기사 읽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라면에 많이 먹고 있는데 이걸 길이를 펴서 1182억 개의 전 세계 라면 소비량에다가 50m 봉지 라면을 펴서 이어 붙이면 얼마가 되고, 네, 지구에 2245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면발 길이라고 합니다. 18억 봉지. 네, 요거는 한번 따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국내 항공사 채용문 활짝이라고 돼 있는 기사인데요. 제가 투자를 할 때 사람을 줄이는 기업과 채용을 늘리는 기업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이 최근 잇따라 채용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급감했던 해외여행 수요가 살아나면서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서고요. 진에어도 신입 경력 일반직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고, 모집 분야가 경영 전략, 재무, 회계, 영업, 운송 서비스 등 8개 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항공도 올해 1월 신입 객실 승무원 공개 채용을 진행했고, 일반직도 지난달에 모집 공고를 냈는데, 3년 만에 재운항에 나선 이스타 항공도 지난달에 채용을 시작을 했고, LCC가 아닌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도 지난해 말에 객실 승무원과 일반직 채용을 끝냈고, 현재 경력 조종사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과의 기업 결합을 앞둔 아시아나항공도 신규 채용을 검토 중인데, 이러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얼마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줄였다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런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LCC들이 일본과 중국, 동남아 노래하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 직전이 2019년과 비교하면 회복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9년도에 국제선 운항편이 1분기에만 42,968편, 한 분기에 43,000편 정도 다녔는데
네요. 근데 올해 1분기에는 19,200, 한 2만 편이니까 50%도 안 된다, 그죠? 아직까지. 정부는 올해 9월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를 2019년 대비 90%까지 회복하기 위해서 올해 9월 달까지, 네, 90%까지, 지금은 50%도 안 되는데 90%까지 회복하기 위해서 주요 노선의 운항 재개와 증편, 신규 취항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가 국제선 수요 회복과 함께 항공사들이 발빠르게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고 올해 말이면 운항 규모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행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가 확보가 돼야 우리나라에 여러 면세점을 비롯해서 화장품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토대가 되니까요. 좀 중요한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지주회사 LG의 이례적인 급등, 그 뒤에는 영국계 회사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어제 주 LG가 뭐 한 15%까지 올랐다가 네, 또 주춤 한 9%로 끝났던 것 같은데요. 약간 느낌이 2017년 말부터 18년도에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이 살짝 시작되다가 나중에 2020년 코로나 때 보면 엄청나게 주가가 한 5배 저점 대비 올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약간 그때랑 느낌이 비슷하긴 한데요. 시간이 없어서 기사는 못 읽어드리고 내일이나 봐서 관련된 기사가 있으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요 기사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웜의 심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